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서 문화의 빈약과 편향.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의 독서 문화가 대단히 빈약하고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된 하나의 동기는요, 이 책의 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안부와 전쟁터의 섹스입니다. 미디어워치라는 출판사에서 작년 9월 달에 출간한 책입니다. 일본의 하다 이쿠 히코라는 전쟁사 연구의 전문 역사학자입니다. 일본이 1931년부터 45년까지 치룬 그 15년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관한 군사사, 전쟁사에 있어서 상당한 권위인 이 하다 이쿠 히코 씨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이우연 박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간의 점에서 출판사에서 저에게 추천사를 부탁해 왔길래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며칠 전에 이 책이 그동안 얼마나 팔렸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 예스24라는 그 인터넷 서점의 그 사이트를 방문했습니다. 이 인터넷 서점은 책이 팔린 그 정도를 판매 지수라는 자기들이 개발한 지수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많이 팔리면 몇만 지수, 10만 지수도 올라가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 책은 출간된 지가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팔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를 보고 평소에 생각해온 이 한국의 독서 시장이 참으로 빈약하구나, 참으로 편향되어 있구나 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자유우파 정치 세력은 독서 문화가 참으로 빈약하고, 또 한국의 민족 좌파 세력들은 독서 문화가 참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책은 거의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위안부 문제는 징용공 문제와 더불어 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심각한 어떤 역사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국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가 거의 파탄이 나 있는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지요. 그러한 마당에 이 일본에서 상당히 그 권위 있는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를 한국인 스스로가 이 해결해 가는데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하다 이쿠 히코 씨는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익을 대표하는 또는 극우 세력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 잘못된 평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위안부 운동을 하는 단체나 또는 그쪽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그와 같은 평판을 내리고 있는 것을 그 여러 글에서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그와 상이합니다. 이 하다 이쿠 히코 역사학자를 우익 세력의 대변자로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야말로 악의적인 평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다 이쿠 히코 씨가 일본의 어느 유명한 그 잡지사와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하다 씨는 나는 일본의 국보급으로 소중시되는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이 목조 건물의 수리에는 일본 최고의 그 숭령 목공들이 참여하는데요. 국가에서 허락받은 최고 수준의 장인들이죠. 미야다이쿠라고 하는데, 미야다이쿠의 목공 기술과 같은 정교한 실정을 추구한다. 세계적으로 아무리 미학적으로 훌륭한 건축물이라도 창문에서 빗물이 새면은 그 건물은 내 기준에 불합한 빵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와 같은 그 관점에서 자기의 중요한 어떤 연구 업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하다 이쿠 히코 씨의 그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가 남경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37년에 일본군이 이제 중국 대륙을 전면적으로 침공해 들어가 가지고 이 남경이라는 그 국민당 정부의 그 수도를 점령을 하죠.
그때 포로와 그다음에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남경 사건인데 이 중국 공산당의 주장에 의하면은 약 한 20만 명의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학살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남경 사건이 하나의 사건화하는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의 우익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세력들은 그걸 부정을 합니다. 학살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다 씨는 이 관련된 기록, 약 800종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 4만 명 정도의 학살은 있었다는 것이 이 역사의 실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도 아니고 일본 정부도 아니고 그 중간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며 내가 검토한 약 800여 종의 문헌의 그 수는 지금까지 나온 어느 연구책이나 논문보다도 많다는 걸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1991년 이래로 양국의 한국과 일본 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발생을 하자 역시 전쟁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관련 기록을 검토를 해서 자기는 양국 국민의 중간자의 입장에 서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관련 사료를 앞세우는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그러한 기분으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에서 출간된 위안부와 전장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혀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반향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도 이 책의 출간을 짧은 몇 줄 만에 소개로도 보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이고 어느 누구도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관련 단체나 연구자도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종전까지 주장해왔던 내용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다 이쿠 씨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서 명치 이래로 존속해온 공창제라는 나름대로 그 정부가 인정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어떤 매춘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군이 그렇게 편성 조직한 것이고 그리고 뭐 알려진 바와 같이 강제에 납치되거나 학살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고 대부분의 위안부는 전쟁이 끝난 것 더불어 무사하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들은 뭐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보수를 받았고 했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위안부로 충당되는 과정은 공창제에서 여인들이 충당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서 민간의 업자가 소개업자의 알선을 받아서 여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전차금을 제공하고 기한부 계약으로 그들을 이제 위안소로 데려간 것이며 그것은 공창제 하에서나 또는 위안부 제도 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안부 총수는 대략 일본군 120명당 한 명꼴로서 약 한 2만 내지 2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중에 20%가 조선인이었다. 약 한 4, 5천 명.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일본 여자였고 그 다음에 중국 여자였고 그 다음에 조선 여자였고 나머지는 이제 동남아 현지 여자였다. 뭐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경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광범한 자료를 섭렵을 했습니다. 일본은 전쟁 당사국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장교라든가 병사들로부터 수많은 증언이 있죠. 그들이 전쟁에서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고 방문하고 했던 그런 경험의 주체들이니까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들을 다 섭렵을 해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이 위안소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 먼 이국 땅에서 쓰러져간 이 여인도 있지만은 동시에 또 상당한 정도의 저축을 확보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여자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들은 학대되었거나 학살되었고 더구나 성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이러한 전쟁터, 전장과 여성과의 관계는 인류 역사와 함께 오랜 문제다. 2차 대전 당시에 베를린이 소련군에 함락될 때 베를린 여성의 60%가 레이프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고요. 뭐 더 이석으로 올라가면 미국의 남북전쟁 또는 뭐 나폴레옹 전쟁, 뭐 로마 시대까지 말이죠. 전쟁은 여성의 희생을 동반하는 이와 같은 역사였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신앙의 제약이 있어가지고 군대 내에서 이러한 공령의 위안소는 설치하지 않았지만은 동시에 그 미군 부대 주변에서는, 영국군 주변에서는 파운드 하나 달러화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또한 광범하게 벌어진 것도 사실이다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국제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일본군 위안 문제를 다루어온 어떤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백과사전적인 그와 같은 그 책입니다. 단순히 조선 위안부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부, 동남아 현지 위안부의 실태까지도 그 시선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런 책이 한국에서 나온 지 한 20년이 됐는데도 그동안 너무나 완벽하게 무시되고 있다는 건 문제지만은, 드디어 이제 이우연 박사와 미디어 워치가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급을 했을 때 아무런 반향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만큼 현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아가 한국의 우리나라 현 정부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도 이만큼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뭐 옳든 그러든 간에 일단 반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향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이 사실에서 한국의 독서 문화는 철저하게 빈약하고 또 편향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찬가지 현상을 저는 다른 문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독도미략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현상을 다른 책에서도 발견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독도밀약이라는 책입니다. 노 다니엘이라는 사람, 일본어로 쓴 책입니다. 2008년에 나왔는데요. 그 3년 뒤에 이 한올 출판사에 의해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 간에 밀약이 있었다 하는 이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1965년에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었고, 그때 기본협정과 여러 가지 부속 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그 협정이나 협약 어디에도 독도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독도는 양국의 영토에 관한 문제로서 영토의 귀속을 둘러싼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도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양보가 불가능하고, 역사적으로는 전쟁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곤 했던 것이 바로 이 영토 문제인데, 이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는 독도에 관한 하등의 언급이 없이 1965년도에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그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 다니엘 씨가 그 내막을 추적을 한 결과, 당시까지도 살아있는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정언과 관련 사료들을 찾아냄으로써 양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기 이전에 약 한 10개월 전에 1965년 1월 달에 양국 간의 독도를 둘러싼 밀약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밀약의 내용은 제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독도를 둘러싸고 양국은 각자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며, 또 그에 대해서 양국은 각자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의는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도를 둘러싸고 이 업권, 업구역의 문제가 되는데 각자 자기 주장대로 자국 영해의 선을 긋고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의료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현상은 유지한다.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죠. 일본은 이 현상을 인정한다. 단 한국이 더 이상 경비대를 강화하거나 시설을 정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밀약을 성의 있게 준수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그러고 나서 10개월 뒤에 그해 65년 11월 달인가요? 조약이 비준이 되었죠. 이 밀약은 한국의 국무총리,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와 일본의 무임소 장관, 매우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이 두 사람 간에 체결이 되었고, 각각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일본에는 사토 수상에게 보고되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양국의 국무총리와 무임소 장관이 협의를 할 때 그 대리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이 노 다니엘 씨는 그 사람들을 찾고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이와 같은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이 번역되어서 출간이 될 때 이 한울 출판사의 사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상당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독도만큼 한국인들에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안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국인이면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의 책이 출간되길래 상당한 책이 팔려가지고 좀 뭔가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부풀었던 모양입니다만, 그러나 전혀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어떤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할 만한 현상 또는 미풍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그런 바람, 그런 것조차 일거나 불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또 역시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외의 것은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한국의 땅이야. 그 나머지 것은 다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는 바로 그러한 그 태도죠. 저는 이 독도 밀약이라는 책을 읽고 왜 한일협정 때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었는지, 이후 1995년 한국 정부가 밀약을 사실상 파기를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독도의 경비대 시설을, 저반 시설을 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이 독도의 관광단을 파견하고 이러면서부터 지금 독도가 지난 20년간 아주 양국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그 전까지 65년부터 95년까지 이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간헐적인 어떤 소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심각한 외교 분쟁이 없었던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확신 위에서 독도에 관한 제 나름의 역사 인식을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또는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제가 상당히 그런 모험을 하게 된 것도 이 독도 밀약이라는 책이 저에게 어떤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독도에 관한 저의 생각은 이미 충분히 책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다시 이 독도 밀약의 정신으로 올라가서 독도의 현 상황, 점유하는 상황을 유지하되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 말며, 그리고 양국이 서로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장 자체를 서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이의를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자세로 이것을 앞으로 100년이고 이 분쟁을 현명하게 컨트롤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어떤 책들이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일까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이외에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예로서 한국 독서 시장이 얼마나 빈약한가, 그리고 편향되어 있는가, 알고 싶은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일본의 극우라든가 또는 친일파라든가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같이 한국의 독서 문화가, 독서 시장이
빈약하고 또 편향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새삼스럽게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뭐 대학에서 경제학부에 소속돼 있었고 한국 경제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경제사란 것은 동시에 또 역사학의 한 분야이기도 해서 저는 아마 역사학과 경제학의 중간자의 입장에서 자주 이 역사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는데요. 매우 진부한 질문이기도 하죠.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다. 이렇게 잘 알려진 그와 같은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저는 역사는 인간 집단이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역사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건 자체가 어떻게 했는지나 명확히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어떤 논쟁 정치적 사건이나 기타 정치 문화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그 진실이 뭔지는 우리가 오늘날 현실에서도 알기 힘들진데 더구나 100년, 200년, 300년, 500년 그 시대의 사건의 객관적 진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고 이것은 특정한 어떤 계기와 어떤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집단 기억으로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또 변천해 가는 데에는 세 주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중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다수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그 전통으로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까마득한 조상들이 만들고 또 자손들에게 전승해준 그와 같은 그 기억들이죠. 한국은 배달민족이다. 당군 할아버지가 조상이다. 이런 것이죠. 이 대중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기억이 역사가 운동하는 하나의 토대를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가라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중의 기억으로부터 일단 스스로를 분리합니다. 자유로워져서 마치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어느 동네를 관찰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 대중의 행렬로부터 자신을 분리해 가지고 과거가 남긴 사료를 통해서 대중이 갖고 있는 집단 기억이 옳고 그른가, 대중의 기억과는 별도로 또 어떠한 기억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그 전문 직종입니다. 이들은 대중이 갖고 있는 집단 기억에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야, 대중의 집단 기억이 옳다. 그러면 대중으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또는 대중이 좋아할 만한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중아부적 역사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반만년에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문명이다. 최근에 신석기 시절에 속하는 그 탄화된 그 쌀이 하나의 고고학적 발굴로서 출토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학자가 한국은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도 받아내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역사가도 대중 추수적인 어떤 그런 역사학을 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어떤 역사가는 대중이 집단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억은 정치적으로 당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정확하지 않다. 역사의 실태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대중의 기억을 반하고 대중의 기억을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기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는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따라서 역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대중의 기억을 바꾸어가는 매우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라는 것은 매우 그 숫자도 작고 소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역사가만으로는 역사가가 사례를 뒤지고 분석하는 일만으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중요한 것은 심판관입니다. 레프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논문을 써서 어떤 그 학술지에 투고를 할 때 그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엄격하고 공정할수록 그 학문이 발전하죠. 세계적인 그 탑 저널에 논문 하나 실는 데는 적어도 수년에 걸친 어떤 논문 쓰기 노력이 있고, 그것이 또 이 학회지에 제출되었을 때 10분의 1의 확률로 통과됩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공정하고 수준 높은 심판관은 그 잡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잡지를 만들죠. 바로 그와 같은 그 레프리가 한 사회에 성립해 있을 때 이 역사가의 창조적 노력은 대중의 집단 기억을 바꿉니다. 이 심판관이 바로 역사 학회, 학술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걸 대중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대중에게 보급이 되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지성이 대중사회에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박자를 이루어 가지고 창조적인 새로운 역사적 기억을 새로운 대중의 기억으로 이렇게 보급될 때, 그것이 바로 역사가 발전하는, 기억으로서 역사가 발전하는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이것이 건전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심판관이 어느 정도 공정하고 그 다음에 엄격한가 하는,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양심이고 정직입니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자연과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봐서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데, 사회과학에 있어서 또는 인문과학에 있어서 두 개를 통합한 역사학에 있어서 객관성과 과학성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와 심판관 개인의 도덕입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그 하늘의 별 빛나는 그와 같은 그 이성적인 도덕적인 능력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때, 궁극적으로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 부끄러움도 없이 내가 공정하다는 확신이 들 때, 그것이 바로 사회과학적 그 역사과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어떤 절대자에 대한 신앙으로서의 정직, 양심이라는 도덕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면은 그 레프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공정하고 엄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대중의 기억으로서 역사가 발전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두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현실,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책이 번역되어 출간되어 나왔을 때, 그러한 돌이 잔잔한 호수 던져졌을 때 어떠한 파문도 일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문제는, 저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국민적 지성의 문제, 다시 말해서 레프리, 한 사회적 심판 능력, 배심 능력, 그것의 기초가 되는 어떤 도덕적 기초가 허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학파와 당파와 지역과 혈연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때문에 이 국내적으로 좀처럼 어떤 대중의 역사 기억이 발전하지 못하는데, 대외적으로나 하나의 종족주의적 어떤 단합성을 특징으로 내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의 역사학의 특질이 아닌가. 그것이 위안부와 독도 문제에 매우 노골적으로 지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